총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춥고 배고픈 인민들을 위해 오직 최저가 제품 판매만을 시달하셨으나 네이처오다의 진짜 유기농 토마토에 한해서는 파격적 예외를 결정하시었다. 네이처오다의 진짜 유기농 토마토는 땅에 화학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1년 중 수확 횟수는 적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 인공수종액을 뿌리는 대신 꿀벌의 힘을 빌리고 해충을 잡기 위해 천적을 활용하며 화학비료 대신 자연발효 퇴비를 쓰는 등 농부가 쇠가 빠지도록 일한다는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맛을 보면 왜 유기농을 고집하는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네이처오다의 진짜 유기농 완숙 토마토. 맛볼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울신문, 한반도 비핵화 운명의 날 밝았다. 한국일보, 한반도 평화 운명 가를 하루. 국민일보, 가야 할 길 오늘 평화의 첫발. 동아일보, 핵딜, 핵거래 오늘 45분 단판에 갈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역사적인 세기의 대화에 나섭니다. 조선과 미국은 실무 협상을 벌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합의문에 명기할지를 놓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BS 보도는 실무선 합의는 끝났고 양 정상 간 사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70년 가까운 조선과 미국의 적대 관계 그리고 한반도 냉전 체제 해체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다음은 한겨레 벼랑 아닌 정상에서 오늘 한반도 대탕트열 1대1 담판. 세계일보 세기의 빅딜 카드 쥔 북미 결단만 남았다. 경향신문 양국 정상 실무회담 실시간 보고받으며 CVID 담판 준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아침 10시에 만날 예정인데요. 백악관은 상견례에 이어서 통역만을 대동하는 45분 동안의 1대1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그리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매우 빨리 진전되고 있다며 회담 성공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 받으면 미국 종전선언.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트럼프 김정은 센토사 담판 날 밝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이 비핵화의 시한과 범위, 신고시설 리스트를 명문화하는 데 합의하면 곧바로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 미국이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 방안에 대해 막판 조율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1대1 담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는 어젯밤까지 조선과 미국이 조선 비핵화 방안에 대해 막판 조율을 했지만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조선과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의 시한과 범위 그리고 신고시설 리스트를 명문화하는 데 합의하면 곧바로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 아침 10시에 시작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대1 담판에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리센융 싱가포르 총리와의 오찬에서 아주 흥미로운 만남이 있을 예정이다. 일이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4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마침내 내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과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민은 마음을 다해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일요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는데요. 어제 김부선 씨의 딸 배우 이미소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미소 씨는 이재명 후보와 어머니의 사진을 보게 됐고 많은 고민 끝에 사진을 다 폐기해버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 씨 측에 제가 찍힌 사진을 좀 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한 해명인 셈입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김부선 씨의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도 어제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김부선 씨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였으면 사무실에서 만나야 한다. 왜 새벽에 만나고 전화를 하냐. 통화 기록만 봐도 알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과의 관계를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인 겁니다. 야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파상 공세를 퍼붓습니다. 특히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각 공천을 취소하고 이재명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환 후보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김부선 씨의 증언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선거는 무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4 합동 토론회에서 수천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사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선거 부정이 일어났고 이것은 현행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김부선 씨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합니다. 그가 만에 하나 당선된다 한들 이미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즉각 진상을 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를 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입만 열면 말하는 촛불 정신이고 적폐청산이며 공정사회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 세력의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이재명 후보 유세 발언 들어보시죠. 그래서 불공정한 구조, 편법과 특권을 통해서 특혜를 누려오던 저 기득권자들은 지금 이재명의 경기도지사를 맡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던 대선에서도 없던 저열한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실 겁니까? 음해입니다, 음해.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위대한 집단 지상체입니다. 과거처럼 헛소문에 놀아나서 이런 정보 내리면 그런가 봐, 이런 정보 내리면 그런가 봐, 니네 많이 해먹어 도장 찍어주는 그런 우매한 민중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고 누군가 이재명을 비난하는 주장을 하면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지지한다가 아니라 힘내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원 대표 판사들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겁니다. 또한 선언문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네요. 이상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300인 이상 기업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장 내 회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지인과의 식사나 거래처 접대도 사용자 지시나 승인이 없으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반면 업무 도중 흡연이나 커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의 판례와 정부 행정 해석을 토대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인 데다 노사가 합의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부분이 많아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조작 책임론을 추궁받고 있는 네이버가 뉴스 댓글 게시판 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같은 댓글을 반복해서 등록하는 행위, 일명 복사 붙여넣기가 제한됩니다. 네이버는 이달 말부터 동일 댓글의 반복 작성을 제한하고 발견 시엔 거듭 게재된 댓글의 노출을 제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댓글 작성 또는 공감, 비공감의 참여 횟수가 많으면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로 연결된 다른 계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기준으로 댓글과 공감, 비공감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또한 특정 댓글 작성자의 댓글 전체를 보이지 않게 차단하는 기능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최근 유튜버 양예원 씨는 3년 전 비공개 사진 촬영회에서 있었던 성추행 피해를 공개했는데요. 양예원 씨의 사진 유포자가 다른 유사 사건에서도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의 사진을 유포한 인물도 다른 유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소윤 씨 사진 유포자는 비공개 촬영회를 통해 사진을 찍은 뒤 파일 공유 사이트 유포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소장이 목적인 비공개 촬영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사진을 찍은 뒤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파일 공유 사이트 유포자는 이를 대량으로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한국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임신 중절약을 구입하려면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길이 없는 한국 여성들에게 네덜란드 비영리단체인 위민 온 웹이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단을 위해 국경과 법의 경계를 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겁니다. 위민 온 웹은 임신 중절이 불법인 나라의 여성들에게 1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고 임신 중절약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위민 온 웹이 제공하는 임신 중절약 복용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됩니다. 낙태죄뿐 아니라 국내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안전성 검토를 거친 임신 중절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중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울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갑질 사태를 계기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경영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조양호 회장의 등기이사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 상황에서 경영퇴진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주식 지분은 30%를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영 퇴진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일반적인데요. 대한항공 직원들과 국민연금 그리고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이 맞물릴 경우 경영 퇴진 가능성을 현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돼 재선임을 받아야 합니다. 재선임 저지는 참석주주 50%의 지지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선임 저지가 가능해 치열한 표 대결 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일가 퇴진을 주주총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법적 준비에 나섰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은 조종사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물론 일반 소액주주와도 연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네요. 또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직접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거나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 재선임 반대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소장파 기대주 삼총사를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원정이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국 의원입니다. 이들 가운데 원지사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개혁보수신당에서 다시 모였는데 그 개혁보수신당은 오늘의 바른미래당.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정병국 의원은 잔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탈당해서 무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상태. 기대주인 원희룡과 남경필. 그들은 과연 보수 정치의 미래일까? 글쎄. 원희룡 지사.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지면 정권을 내놓고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뭐 어떻게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 6월이면 보험공사 다 끝납니다. 내년 6월이면 바로 검증 가능합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다 물러나죠 뭐. 만약에 내년 6월에 수질이 악화된다. 그렇게 하면 저희 정권 내놓을게요. 임기 전에 정권 내놓겠습니다. 그건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검증된다 그런다면 무책임한 얘기겠죠. 내년 6월이면 검증됩니다. 근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건 대통령이랑 의논해 보셨어요? 저부터 물러나게 할게요. 저부터 물러나게 운동을 할 겁니다. 수질은 나빠졌고 원희룡은 사퇴는커녕 제주도지사 재선에 도전. 4대강 수질 나빠지면 그만둔다는 약속 기억이나 할까? 그래놓고 어제는 제가 드리는 공약 하나하나를 4년 동안의 피와 땀과 도민과의 소통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엔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 연설 당시 2007년 지난 10년간 저희 한나라당은 변화하려고 무척이나 있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선에서 차떼기 했을 때 문 닫을 뻔했습니다. 그때 국민들로부터 정말 호되게 맞았습니다. 회초리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는 척 신용만 내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당사를 팔고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천막 당사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믿음직한 맏아들처럼 알뜰한 조강지처럼 지난 10년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령에 합격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 후보에게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또한 순백색의 삶을 살아온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연탄 장수가 연탄을 만들고 나르다 보면 얼굴에 검댕이도 묻고 손톱 밑에 때도 낍니다. 애당심이 넘쳐난 남경필 지사.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2016년 촛불혁명 당시 그런데 대한민국이 국가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서 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으로는 자유와 미래, 배려의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시 묻게 되는데 원희룡과 남경필 정말 보수 정치의 기대주인가?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한다고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1566-7871 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이야기 앞서서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 오랜만에 출근해갖고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받았더니 대뜸 김성회 보좌관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예. 우리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이 자원봉사로 해서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전화를 걸면 그 전화에서 이제 뭐 내용을 듣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김용민의 브리핑도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뭔가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김용민 브리핑도 듣고 있고 또 저희 답정너 부족한 코너도 듣고 있다고 격려의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눠주셨는데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 김용민 브리핑이 정말 곳곳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성의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임미애 후보 남편분이 김영건 의원이시죠. 이번에 경북에서 도의원으로서는 정말 드물게 당선이 되실 것 같은데 선거를 통해서는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속 키울 때 김용민의 브리핑을 항상 틀어놓고 들으셔서 제 목소리를 듣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몸가짐을 항상 바르게 하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뭐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오늘은 전국의 변호사 2,000명이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 행정처 재판거래 시도 사법농단이죠. 예. 시국 선언까지 발표한 지경에 간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법조계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전문가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까지는 뭐 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뭐 잘 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넘어온 상태에서는 몇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예. 일단은 판사들이 참 별난 세상에 살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경찰이 이걸 알면 어떡하지? 검찰이 나를 조사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판사들은 보니까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건데 사실 법원 행정처와 판사들과 특히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의 대부분 혹은 일부가 다 연루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회의를 하더라고요. 무슨 전국 사법부 회의를 하니 전국 판사 회의를 하느니 뭐 지역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 뭐 부장 판사 이상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보고 제가 진짜 상투적인 말입니다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법 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들도 법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심부름꾼으로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고 다니는 직장인 주제에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영감님 소리 듣고 판사님 소리 들으면서 지내와서 윤리감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대책을 내겠다는데 이거는 사조를 해먹은 시대의 사기꾼이라는 조이팔이 자기 임원진들이랑 모여서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 논의하는 것이랑 전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랬기 때문에 같은 법조계에 있는 동료인 사실 판사들에게 밑보였다가는 가장 큰일이 날 변호사가 무려 2,000명이 그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하루 만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을 하고 뭐 민변 변협 가릴 거 없이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은 정말 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의혹과 관련돼서 대법원이나 혹은 대법관이 혹은 대법원장이
혼자 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죄 지어도 안에서 알아서 할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죄를 지으면 국회에서 사법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검찰이 죄를 지으면 검찰에서 사법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수처를 세워서 이런 범죄를 다루자는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현행법상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요구하는 대로 410건의 문건을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일입니다. 보니까 조선일보에 대한 언급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주목을 하고 있고 뭘 빼고 뭘 놓고 지금 자기들이 양념을 치고 있을 시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공개 문건은 즉각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법관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책임자들을 다 형사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법도 못 믿으면 판사도 못 믿으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서부시대 총 가진 놈, 돈 가진 놈이 지배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 소수자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은 판사들이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정의롭게 본인의 양심에,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에 의해서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어 왔던 것인데요. 그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하고 이번 시국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승태 전 원장 시절에 재임했던 대법관들은 일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해야죠. 이런 정도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는 양심적으로 했어라는 말이 통합니까? 그리고 인사권을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이 휘두르는 가운데 판결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나라고 말을 흘리고 지나가지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내서 이번 판결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판사들의 마음속에 그런 씨앗이 자라났을 거거든요. 옆에서 양승태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서 승진하는 판사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어찌 안 했겠습니까? 지금 판사들은 모여서 회의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단 한 명의 그나마 조금이라도 의식이 남아있는 판사가 있다면 내가 양승태한테 쫄아서 승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실은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고 먼저 석고대죄하고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이 전 순서다. 그런 판사 한 명 없는 조직은 썩어 문드러졌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95%의 판사는 썩지 않았겠죠. 하지만 5%의 똥물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물은 정수기에 넣어서 다 돌리기 전에는 똥물인 거죠. 5%는 똥물이 아니고 10%부터 똥물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판사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이 똑똑한 판사님들 오늘 있을 북미 정상회담 또 지방자치선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이슈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절대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몇 살 때 30대 초반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로스쿨을 졸업해서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누구에게도 불평불만 듣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만큼의 특권을 줬던 것은 오로지 하나 너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월급도 많이 주고 노후도 보장해 줄 테니 정말 너희들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만큼은 공정하게 해달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배신한 배신자 집단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관련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고 관련자들은 전부 형사상 고발을 해야 할 것이고요. 검찰이 다룰 수 없다면 특검을 준비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 이것은 삼권 분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권성동이 재판받고 검찰에 구속되면 검찰이 국회를 위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처벌받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부가 위축돼서 검찰의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법칙이 사법부에도 적용된다. 판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들은 금태를 두드르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다만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을 통과한 남들보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주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법부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정말 말할 데 없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엇보다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하고 그런 결단은 절대 사법부에 몫이지 않다. 이것은 원칙대로 정부가 눈치 보지 않고 처리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예, 선거 기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제 뭐 다 지나가서들 보셨겠지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 옷 입고 뛰어다니고 필터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많이들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거 기간이 2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2주 동안 모든 후보들이 자신의 정강 정책을 알려야 되는 엄중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보물을 다 돌리는 것인데 사실은 저도 공보물 받은 날 한 1시간 정도 내서 공보물도 다 읽어봤는데 반쯤은 알겠고 반쯤은 모르겠더라고요. 저처럼 정치 고관여층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동네 자치의 현실이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간 동안 필사적으로 알리는 것은 전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이러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이러시는 것은 좀 언론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점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시끄럽고 서로 토론하고 안 되는 점들에 싸우고 뭐 이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투표니까 오늘까지 후보들을 다 정하고 계실 텐데 인상 비평으로 보시기보다는 집안에 지금 공보물도 다 있으실 거예요. 아직 쓰레기통에 안 들어갔으면. 공보물 내용도 좀 한번 훑어봐 주시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출마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시는 것 되게 재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선거운동 기간을 이렇게 2주로 한정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지금 유세차를 가지고 시끄럽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 선거법은 호별 방문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사람들에게 의사를 물어볼 수도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나이대나 이런 것들을 정렬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선거운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편물도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방법으로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을 이렇게 한정을 두지 않고 지금 온라인은 풀었잖아요. 이제 저는 국민의 민도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성숙했기 때문에 호별 방문을 허락한다고 해서 돈봉투 돌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돈봉투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전부 다 처벌하는 형태로 묶어두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과 특히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이젠 좀 적극적으로 해제할 것을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이 투표인 만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생각해 두셨던 후보들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 특히나 구의원 선거까지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은 각 정당 지지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께 드리는 말씀은 본인 지역의 구의원이 3명을 뽑고 나번이 있다라고 하면 나번 후보자에게 좀 투표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는 구의원 같은 경우는 다 2명 이상을 뽑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가번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번을 많이 투표를 시킬수록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시다면 가보다는 나를 찍어서 가나가 동반 당선돼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같이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드디어 붙었습니다. 뭐가 붙어? 민주당 지지자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곧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모양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지. 너하고 나의 관계처럼. 아니 근데 그 권력이 있으면 항상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모양인가 봐요. 야, 열린우리당 때도 봐라. 응? 친유시민대 반유시민으로 확 깔려가지고. 그러다가 그 좌파들이 한 10년 야당하면서는 다시 친하게 지내요. 우리도 여당 됐을 때 봐봐. 친박 대 친이 서로 짝 먹었을 때 반대편 공천학살하고 여기에 당한 세력은 나가서 새로 당을 만들고. 그런데 야당이 된 지금 왜 우리는 다시 안 친해질까요? 그렇지. 쥐뿔도 개뿔도 없는데. 응? 그건 니들이 아직 안 배고파서 그런 거야. 안 배고파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토론 준비했습니다. 먼저 박 시장.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민의 위대한 선택 하루 전입니다. 지금 초박빙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골든 크로스 할 시간 충분합니다. 안 후보님, 자꾸 박빙이다, 추월이다, 그러시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구글 트렌드만 보면 다 나오는데 왜 그걸 모릅니까? 근데 여론조사는 전혀 뒷받침 안 되잖아요. 여론조사 표본이 친문에게만 집중돼서 그렇습니다. 친문만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 해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겁니다. 손잡았다가 무슨 일 하려고요? 지금 호남 의원들이 안 후보님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지금 호남 의원들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아직 안 나갔습니까? 나가긴요. 안 후보님이 못 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개혁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무슨 수로 개혁합니까?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를 똑바로 하든지 서울에서 여론조사 기관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나간다면요? 그러면은 구글 트렌드만 여론조사로 인정하겠습니다. 철수 씨. 왜 그러십니까? 적폐각하. 적폐각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최고 훌륭한 여론조사가 곧 나오니까 기다리라고. 그게 뭡니까? 구글 트렌드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입니까? 아니, 선거만큼 훌륭한 여론조사가 어딨어. 여론조사 지지율 5% 대통령님, 좀 닥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카카, 왜 때리십니까? 철수 대신 맞은 사람으로 구글 트렌드에 네 이름 올려봐. 철수가 트렌드라면서. 총선이 내후년인데 미리미리 인기 관리하라고. 문제 드리겠습니다. 선물 소개부터 박 시장. 오는 21일 개봉 예정인 영화 아일라의 예매권 2장 모두 10분께 선물해드립니다. 영화 아일라는 한국 전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을 풀어낸 감동 실화인데요. 최근에 주연 배우 김서 씨가 청와대에 초청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예매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과 이메일 게시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후보님.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에게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한 책 우리가 촛불이다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촛불 집회를 생중계하면서 시민과 함께했던 장윤선 기자가 23차례 촛불 집회 그날의 기록들을 소환했습니다. 우리가 촛불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금 찾아주세요. 이번엔 회창이 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께만 서비스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선물해드립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검색창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중국 후난성에 설치됐다가 이집트의 항의로 철거됐던 실물 크기 이것이 다시 복구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다시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는데요.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달린 상상 속의 동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알지. 1번 박정희, 2번 라이거, 3번 스핑크스, 4번 태사자, 5번 자유의 여신.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 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또 지방선거고요. 사전투표를 하셨어요? 아니면 내일 투표하십니까? 저는 토요일 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인천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유정복 후보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제가 투표를 할 때쯤에 그 이부망천 소식을 못 들었었는데 예. 그거를 알고 제가 찍었다면 그래도 선택엔 큰 장애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거나 말거나. 예. 농담으로 한 이야기고 뭐 물론 비밀 투표니까 뭐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정상근 기자님이 얘기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부망천. 참 이런 빅엿이 어딨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망하면 인천에 간다. 이 말이 어떻게 성립이 가능한지. 신도시 개발로 인천 가신 분도 많은데 망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신도시도 생기고 뭐 앞으로 제가 살고 있는 쪽 근처에도 뭐 신도시가 하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들어오는 게 차가 막혀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신도시가 뭐 들어온다고 하고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정태욱 대변인이 망하면 인천 간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인천에 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곡을 찔렀네요. 그 말은 좀 뜨끔했습니다. 뭐지, 유단장갑. 어떻게 알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농담인 건 아실 테고.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첫 소식 뭡니까? 네, 그 오마이뉴스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지난달 28일에 그 오마이뉴스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요. 하성태의 사이드 뷰라는 이름의 칼럼이었어요. 예. 이 칼럼의 내용은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배현진 씨가 본인 재산이 3,391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TV조선하고 중앙일보가 배현진 후보가 흑수저다 뭐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씨가 가진 재산이 뭐 3,391만 원이긴 한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거의 뭐 1억 8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리스 잔금만 한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 비싼 차를 리스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공영방송 메인 앵커 자리를 몇 년이나 차고 있었는데 부모 재산 빼면은 결국 마이너스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싼 자동차 리스까지 받냐, 저래서 뭐 나라 살림 제대로 하겠냐, 뭐 이런 댓글들이, 비판들이 많이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 논란이, 그러니까 배현진 씨와 관련된 이 논란이 MBC 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에 불참했다거나 부역자 딱지, 극우 방송의 스피커 노릇을 한 배 후보의 아나운서 시절 이력을 부차적인 문제로 보이게 했다. 네, 이런 문장도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 대목이 좀 중요했는데 어쨌든 하성태 씨라는 분은 이 배현진 씨를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칼럼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를 가한 곳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였는데요. 배현진 후보 측이 이 칼럼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이 칼럼에 대해서 경고문 제재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경고문 제재 결정을 받으면 그 기사 안에 이 기사는 불공정 보도로 경고를 받았다라는 문장을 넣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칼럼이 뭐 불공정하다 뭐 이걸로 비판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제재를 내릴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배현진 후보가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혹은 칼럼이 아닌 기사에 이명박 부역자인 배현진 씨는 이라는 이제 단정적인 표현을 넣었다면 뭐 의견은 좀 갈리겠지만 아마 언론중재위 같은 데 가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하라 이런 결정은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해당 기사는 칼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 씨 측이 이 칼럼에서 문제를 삼은 게 부역자라는 표현하고 망가진 공영방송의 간판 뭐 이런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런 표현들은 뭐 어느 정도 칼럼니스트의 평가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두고 막 이렇게 불공정한 보도, 뭐 편파 보도 이렇게 쳐버리면 조선일보는 신문을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합니다. 일례로 지난 9일에 강석천 논설주간이라는 사람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칼럼 제목이 투표장을 나가며 떠올려야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칼럼에서 강석천이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민주주의를 누리려면 24시간 경계가 필요하다. 최고의 경계 대상은 일당 체제의 등장이다. 모든 권력은 선거에서 일방적 승리를 거둘수록 대담해진다. 헌법의 제한을 뛰어넘고 싶어한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오마이뉴스 칼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의 그 칼럼은 배현진 씨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실제로 배현진 씨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동료들이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했을 때 잘 나갔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김재철, 김장겸 체제에 복무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조선일보 칼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싹쓸이를 하면은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합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이고 추측을 이게 칼럼에 쓴 건데, 오마이뉴스 칼럼이 경고문 제재를 받았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폐간을 해야 될 그런 수준의 칼럼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언론 칼럼이 뭐 이런 칼럼도 쓸 수 있고 저런 칼럼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물론 그것은 이제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들어가야만 하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결정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 심의위원회에는 뭐 전문가들도 있지만 교섭단체 정당들이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어서 이제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면은 그거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데, 오보나 이런 고의적 왜곡 같은 거에는 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 칼럼에 있어서는 평가나 해석의 영역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사태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칼럼은 의견 제시하라고 있는 칼럼인데, 배현진 씨에 대한 평가야 사실은 본인이 살아온 삶의 총합이자, 또 본인이 공직선거에 출마한다 하면 그런 의견을 두루 듣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김용민이도 뭐 블럭과 뭐 삭제를 뭐 밥 먹듯이 합니다만 적어도 총선 출마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어떤 개소리든 어떤 뭐 비난이든 마음껏 떠드십시오. 뭐 내가 당신들한테 그 권력을 달라고 하는 처지인데 그 비난에 대한 허용권은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정치를 그만둔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욕 안 듣겠다. 기본권 행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정치 한 번만 더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할 욕이 좀 남아있었는데.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상근 기자를 위해서. 네. 예. 그렇군요. 네.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요. 정치인이 되면은 국민들의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은 의견 표명을 통해서 바로 잡는 그런 노력만 하면 되지 뭘 그냥 멱살 잡고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 뭐 물론 개새끼 씹새끼 이러는 거는 막아야죠.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점자는 또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나온 칼럼을 불락을 매기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도 인천시민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왜 정치인을 평가하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이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요 주제만 나오면은 재밌는 기사가 참 많이 나와요. 다름 아닌 조선일보의 통일나눔펀드 관련된 건데요. 통일나눔 펀드를 모은 통일과 나눔이라는 공익재단이 출범한 지가 벌써 3년째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3년간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도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총 85곳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일공감대 형성 18곳, 통일교육 16곳, 학술연구 11곳, 탈북민 지원 19곳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예. 지난 8일자 조선일보 사보를 보면 사업 지원의 예산이 총 한 56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작년 예산이 46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한 21억 정도 됐으니까 2배 이상 오르긴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이 사용처가 알쏭달쏭합니다. 이 미디어오늘 기사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통일과 나눔 펀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통일과 나눔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작년 7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글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미디어오늘 기사를 놓고 지금 어떤 사업을 벌이는지를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30 청년 세대 이런 키워드에 맞춰서 펀드를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한 2030을 위한 통일 콘텐츠 사업이 뭐냐면 팟캐스트를 만드는 거래요. 예. 팟캐스트를 통해서 뭐 유익한 통일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지원을 했었어요. 통일공감대 확산에 뭐 3억,
글로벌 통일 역량 강화에 뭐 1억, 뭐 탈북민 지원 1억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 돈을 썼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벌였냐 하면 대한노인회 소속의 어르신들을 독일에 모셔가지고 독일 구경시켜드린 것에서 돈을 썼고요. 경로관광 시켜드리려고 펀드를 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 어르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 알아보러 갔다는데 당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어르신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살아계실 리가 없잖아요. 살아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 목적이랑 좀 안 맞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가지고 기념 메달을 만드는 건 뭐 이런 데다가 썼다라고 합니다. 예. 이상한 데다가 막 돈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재단 측에서는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이 공익법인이어가지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지출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고 때문에 이제 사업 지원도 신중하게 한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니 뭐 이런 것보단 조선일보 지면으로 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공고화하는 데 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 돈을 이 남북철도 연결 사업 지원하는 데 더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해서 뭐 통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뭔가 좀 숨은 흑막이 있어 보여요. 왜 통일펀드를 모집했는가? 남북 관계가 뭐 교착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끝장이 나버린 상태에서 이 펀드를 모아서 뭐에다 갖다 쓰려고 보니까 용처가 불분명해요. 경로관광 뭐 이런 거 하려고 팟캐스트 하려고 팟캐스트 돈 들여서 할 게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TV조선 시설만 이용해도 뭐 돈 안 들이고 할 텐데 돈은 쌓아놓고 쓸 데는 없고 하니까 뭐 이거저거 명목을 만드는 모양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통일교에다가 헌금하면 어떨까요? 통일 나눔 펀드가 아니라 통일교 나눔 펀드였던 거예요. 통일교에다가 쓸 돈 없으면은 괜히 그 돈 갖고 있다가 뒤탈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통일교에다가 다 기부하든지 뭐 웃겨보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별로 안 웃겼던 모양이군요. 네, 별로 안 웃겼습니다. 차라리 예.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가는 때 전용기라도 대여를 했으면 그럴싸한 용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것도 좀 황당한 소식이어서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뭐 대리사회, 뭐 이런 좋은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김민섭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상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미디어스 보도였는데요. 본인이 방송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방송에 나가는데 출연료를 내고 나가는 방송이었다는 거예요. 페북 게시글에 따르면요. 모 방송사가 최근 김민섭 작가에 대한 단독 인터뷰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작가님께서 제작 비용을 좀 도와주셔야 한다라면서 300에서 5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한 김민섭 작가님이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나요? 라고 되물어보니까 해당 프로그램 담당 PD가 작가님께도 전국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민섭 작가가 혹시 이게 장난 전화 아니면 피싱이 아닐까 싶었는지 재차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담당 PD가 스튜디오까지 촬영 포함해서 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300만 원의 스튜디오 제외하고 촬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섭 작가가 이 세태를 보면서 아니 예전에 그 일부 맛집들이 돈을 지불하고 자발적으로 방송에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적당한 유명인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는 상상해보지 못했다. 정말 극히 일부겠으나 지금 여러 채널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혹시 그 사람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앉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일인데 다만 어느 방송사의 어느 프로그램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이런 관행들을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쓴 것뿐이지 뭐 시간 강사인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PD한테 뭐 화를 내거나 피해가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방송이 많아지고 출연자도 많아지니까 뭐 이렇게 출연진들을 대상으로도 장사를 할 수 있나 싶어서 오늘 이 기사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말이죠. 김어준 총수가 김부선 배우에게 누드 퍼포먼스 시위를 조건으로 5억을 제시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이런 루머를 아 그게 뉴스에 나왔나요? 아니 그 트위터에 돌고 있어요 이게.
아, 트위터예요?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데 김어준에게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런 돈은 없어요. 의외의 곳에서. 네.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돌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서 소개한 노래입니다. 구와 숫자들의 싱가포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막연한 상상뿐이었던 머나먼 세계와 푸른 바닷가에 앉아 불완전한 대화에도 웃음을 나누며 빛나는 한때를 함께 만들었지. 이젠 그곳의 얘기를 들으면 자신있게 떠올릴 수 있어. 네, 오늘의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래일까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라에서 왔어. 커다란 가방엔 미소를 가득 싣고 동남쪽 어딘가 티끌 하나 없는 발과 새로움을 모두 담고 싶은 눈으로 몇 년에 한 번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친구일 수 있어. She's from Singapore. I know no one else from there. So she has it. It all belongs to her. Isn't it wonderful? Her memories won't fade. She's from Singapore. And now she's the Singapore.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보헤미안 안나님, 조미 정상회담이 평화로 가는 큰 이정표가 됐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고, HJ108님, 어린 기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니 최소한의 의리도 없는 조선일보 기자들 각성하시오. 네, 어제 조선일보가 낙곰수가 추락한다고 했는데 추락하는 게 맞다면 곧 조선일보를 만나겠군요. 땅 밑에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날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